저 자식은 누군데 내 집에 있는 거야? 오늘 사진 촬영 있었는데 내가 말 안 했나? 19년 결혼 생활 동안 무관심한 남편 곁에서 외로움에 지쳐가던 서연. 어느 날 만난 사진작가 민준에게서 오랜만에 위로를 받지만 집에 들인 그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들키고 만다. 상처받은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죄책감에 무너진 서연은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한다. 과연 이 부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케이크 위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개. 우리의 결혼 연수만큼 꽂아놓은 작은 촛불들이 텅 빈 거실에서 제 얼굴만 비추고 있었죠. 준혁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받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회사 회식이라고, 중요한 자리라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사실만 전달하는 차가운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촛불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턴가 이런 날들이 당연해졌죠. 생일도, 기념일도, 명절도. 준혁은 늘 어딘가에 있었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 다음엔 화가 났고요. 하지만 이젠 그저 무감각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굳어서 아프지도 않은 것처럼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기엔 너무 컸어요. 며칠에 걸쳐 조금씩 먹다 결국 버리게 되겠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집을 나섰습니다. 이 공허한 공간에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카페로 향했죠. 그곳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원두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고개를 돌리자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냥 잠깐 들렀어요. 저도 자주 오는 편인데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사진작가예요. 그렇게 우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관한 이야기, 동네에 관한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죠. 결혼하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19년째. 그런데 혼자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엔 놀람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남편이 바쁘거든요. 항상 바쁘죠.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사진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도시 속 외로운 사람들을 찍는다고 그들의 고독을 담고 싶다고 했죠. 그의 말을 듣다 보니 제가 그 렌즈 속 피사체 중 하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엔 여전히 케이크만 남아 있었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남편에게, 이 집에, 제 인생에.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준혁은 저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아직 안 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 반대편에 누웠고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오늘 만난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서요.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준을 자주 만났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사실 둘 다 알고 있었죠. 그 카페에서 그 시간에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제 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가볼게요. 전시회장은 인사동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혁은 역시나 골프 모임이 있다며 새벽부터 나갔죠. 혼자인 것이 익숙해진 저는 천천히 준비를 하고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도시 속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노인, 공원 벤치에 앉은 직장인, 비 오는 거리를 걷는 여자. 모두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오셨군요.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더 밝아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사진들이에요. 특히 저 작품이요. 저는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석양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그거요? 2달 전에 찍은 건데요. 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저였다는 것을요. 저예요? 네. 그날 처음 뵀을 때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슬프게 아름다웠달까요? 허락도 없이 찍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왜요? 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전 그저 무가치한 존재인 줄만 알았거든요. 민주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서연 씨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이 문제죠. 전시회를 다 보고 나서 우린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루프탑 카페였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우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민주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준혁과의 결혼 생활, 점점 멀어지는 감정, 혼자라는 외로움.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왔어요. 왜 그런 관계를 유지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익숙해서요. 그리고 무서워서요. 이 관계가 끝나면 제게 남는 게 뭘까 싶어서요. 남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새로 시작한다.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감정을 이해해주고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전 기혼녀였고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데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서연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껐죠. 왔어? 준혁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시회 다녀왔어요. 사진 전시회요. 혼자? 네. 준혁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태도에서 이상한 걸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준혁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알았어. 다음 주에 봐.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끄는 준혁은 스마트폰 화면을 재빨리 가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회사 사람이야. 왜? 아니, 그냥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을 생각하면 따뜻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준혁의 이상한 태도가 자꾸만 신경 쓰였죠. 옆에 누운 준혁의 스마트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내용의 첫 줄이 보였습니다. 오빠 내일.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준을 더 자주 만났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 카페에서 우린 만났죠. 준혁의 이상한 문자는 다시 보이지 않았고 저 역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이틀간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나가더니 점심때 문자를 보냈죠. 잘 도착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요.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시간 돼요?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래요? 용기가 필요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카페에서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공간에서 제 모습 그대로 그를 만나고 싶었죠. 민주는 오후 3시쯤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 온 그는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좋은 집이네요. 고마워요. 커피 드릴게요.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에선 민준이 책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이 공간에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서연 씨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세요? 민준이 시집 한 권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커피를 놓으며 답했어요. 윤동주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를 쓰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도요.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에 관한 이야기, 음악에 관한 이야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민준의 손이 제 손 옆에 있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전 서연 씨가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숨이 막혔어요. 민준 씨,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동시에 일어섰죠.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어떻게? 내일 온다고 했잖아요. 회의가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왔지. 그런데 이게 뭐야? 남자를 집에 들였어? 민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 씨와 친구 사이인데. 친구? 유부녀한테 친구가 어디 있어? 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쏘아봤죠. 그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분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여자가?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준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가요. 당장. 죄송합니다. 민준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가면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상처받아 보였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뭘 한 거죠? 19년 결혼 생활을,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실망했어. 정말 실망했어. 그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혁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미소를요. 저는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스마트폰이 진동했고 민준의 문자가 왔죠.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방 안에서는 준혁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맞아. 생각보다 빨리 됐어. 이제 시작이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준혁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죠. 준혁의 실망한 얼굴이, 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이야기 좀 해야겠어.
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19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였을 뿐이에요. 친구? 유부녀가 남자를 집에 불러 내가 없을 때 준혁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그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당신이 날 무시하고 관심도 안 주고 혼자 내버려뒀잖아요. 전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게 변명이 돼?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 문제였잖아. 준혁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시간이 흘렀다면 저는 선을 넘었을지도 몰랐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생각 좀 해야겠어. 너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는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이틀 후 준혁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준혁이한테 잘못한 거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께 뭔가 말했구나.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겠지만 은근히 제 잘못을 암시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준혁을 위로하러 온 거였죠. 거실에 앉은 그들은 준혁을 다독이면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여자들은 원래 외로움 잘 타잖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죠. 맞아. 형수님도 반성하실 거야. 그치, 형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혁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가끔 친구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고 올게. 변호사요? 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받아야 할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보, 그렇게까지.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일단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준혁은 정말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그는 서류 몇 장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 절차에 대한 자료야. 변호사가 정리해 준 거.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이혼 사유.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정말 이혼하려는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준혁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무너졌습니다. 19년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제 잘못이었죠. 제가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줄게.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던 준혁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잠깐 전화 좀 받고. 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연락할게. 조금만 기다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자격이 없었죠. 전 먼저 잘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돼요.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초라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죠. 준혁은 여전히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가 정말 끝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2주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준혁에게 잘하려고 애썼죠. 아침마다 정성껏 식사를 차렸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당신이 뭘 해도 지금은 다 부담스러워. 어느 날 아침 준혁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놓던 손을 멈췄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 준혁은 몇 숟가락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요. 그는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갔죠. 오늘 늦을 거야. 회식 있어. 또 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준혁이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동창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안 좋네. 응, 그냥 좀 복잡해서. 나와. 오늘 시간 있지? 점심 같이 먹자. 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제 단골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 반가웠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 준혁에게 들킨 것, 지금의 상황까지. 지은이는 묵묵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너 준혁이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해봐. 너무 완벽하지 않아? 타이밍도 준혁이 반응도 마치 계획된 것처럼. 무슨 소리야? 제가 잘못한 건데. 그건 그렇지. 근데 준혁이 진짜 상처받은 남편이 맞을까? 요즘 너무 회식이 잦지 않아? 그리고 전부터 느낀 건데 준혁이 너한테 관심 없었잖아. 지은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준혁은 민준을 발견한 그날부터 더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집을 비우는 게 이상했죠. 집에 돌아와 저는 준혁의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어요. 호기심에 펼쳐봤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2년 전부터 매달 같은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그랜드 호텔 15만 원씩. 정확히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발견한 걸까요? 다른 명세서들도 뒤적거렸어요. 명품 매장 결제, 여성 의류 브랜드, 레스토랑. 제가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부터 준혁이 골프 동호회에 나간다고 했죠.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요. 그날이면 늦게 들어왔고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준혁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저는 서둘러 명세서를 제자리에 놓았죠.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준혁이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회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준혁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힐끗 봤죠. 겉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오늘 날짜의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그랜드 호텔, 객실 요금 15만 원.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호텔 영수증이 있는 걸까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제자리에 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준혁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베란다로 나갔어요. 또 전화였습니다. 응, 잘 들어왔어. 오늘 고마웠어.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봐.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는 걸까요? 준혁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죄책감 때문에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 걱정돼서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 언제나 여기 있을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어요. 그 따뜻한 말들이 필요했거든요. 옆에 누운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 조용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행적을, 그의 거짓말을, 그의 비밀을요.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이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사흘 후 저는 강남의 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였어요. 지은이가 소개해준 곳이었죠. 남편 뒷조사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인께서도 그런 경우신가요? 탐정 김 대표는 5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사진과 명세서, 사본을 건넸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의뢰인께서도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은이에게 미리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걸 이용해서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탐정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이었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혼 조정 신청하려고. 변호사가 그때가 좋대. 벌써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확실히 알았어요. 준혁이 서두르고 있다는 걸요. 좀 더 생각해봐요. 19년인데 이렇게 급하게 끝낼 순 없잖아요.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어. 넌 이미 선택했잖아. 그 남자를.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의 초조함이 보였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확실히 외도 중이십니다. 2년 넘게 같은 여자와 만나고 있고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준혁이 한 여자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준혁과 편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보니 다른 충격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책상을 붙잡아야 했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분 회사 골프 동호회 회원입니다. 미혼이고요. 사실 남편분은 골프를 거의 안 치십니다. 동호회는 핑계였던 거죠.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2년 동안 찍힌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혁의 카드 사용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호텔비,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매달 평균 300만 원 이상이 그 여자에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론 개인적 만남에 사용한 거죠. 이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냉정해졌어요. 더 있나요? 네. 최근 남편분이 재산을 이동시키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며칠 전 대출을 받아서 그 여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더군요. 2천만 원 정도요. 탐정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혁이 저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거였어요. 이 증거들 다 확보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회사 내부에서 감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누군가 제보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은 없었습니다. 또 회식이라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죠. 저는 탐정에게 받은 서류들을 침대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준혁보다 더 나은 변호사를요. 밤늦게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선물한 적 없는 향수였죠. 늦었네요. 회식이 길어졌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준혁은 샤워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요즘 침대에 같이 누운 적이 없었어요.
서로를 피하고 있었죠.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준혁이 귀찮다는 듯 돌아봤어요. 뭐? 이혼 조정, 한 달만 미뤄요. 제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왜 갑자기?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서류도 챙기고 재산 정리도 하고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준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그에게 유리했으니까요. 재산을 더 빼돌릴 시간이 생기는 거였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한 달 후에 하자. 준혁은 다시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당신을 속일 거예요. 당신이 저를 죄책감에 빠뜨린 것처럼 저도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강남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준혁은 제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할 거라 믿고 있었죠. 조정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그의 표정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는 거야.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제 침착함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죠.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먼저 현관을 나섰어요.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준혁의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였어요. 준혁과 악수를 나누며 뭔가 이야기하더니 자신감 있게 웃었죠. 제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냉철한 인상의 박 변호사님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작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60대쯤 보이는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준혁과 저는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각자의 변호사가 옆에 자리했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사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준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 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자택에서 그 남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목격했고요. 이는 명백한 배우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를 집에 들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부녀가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적절한 관계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의 30%를 배우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제안합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사진, 금융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조정위원이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2년 이상 특정 여성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해왔습니다. 호텔 이용 내역이 24회, 고가의 선물 구매가
30여 건에 달합니다. 더욱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사진들이 넘어갔습니다. 준혁이 그 여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불법 촬영이야. 합법적인 증거 수집 과정입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정당하게 확보했고요. 조정위원이 준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회사에서 알고 있나요?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최근 2천만 원을 부정관계에 있는 여성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혼 전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나를 조사한 거야? 당신이 먼저 잘못했으면서. 저도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저를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이용했죠. 제 잘못을 알고 있었으면서 더 크게 키웠어요. 죄책감에 빠진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고요. 뭔 소리야? 당신이 제 잘못을 이용하려 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분명 잘못했어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갔고 집에 들였죠. 하지만 당신은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회사 돈까지 쓰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명확하군요. 남편 측의 부정행위가 훨씬 선행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아내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을 중단하고 재검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준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잘못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전 이미 끝났어요. 거울을 보면서 속지 말았어야죠. 당신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였죠. 이름은 거울이었습니다. 진실을 비추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이혼은 3개월 전에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 났어요. 준혁의 지속적인 외도와 재산 은닉 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결정적이었죠. 준혁은 끝까지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감사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준혁은 징계를 받았고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됐다더군요. 그 여자와의 관계도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걸 잃은 셈이었죠.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것,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이용하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분할받은 재산으로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제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죠. 민준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기 사장님이 서연 씨라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정말 그렇네요.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메리카노를 내려주자 고맙다며 받았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혼했고 새 삶을 시작했죠. 들었어요.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네요. 민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일로 많이 놀라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서연 씨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민준 씨는 제게 따뜻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저의 변화, 민준의 근황. 편안한 대화였어요.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서연 씨, 전 이제 친구로 남고 싶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관계인 것 같아요. 민준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주 올게요. 커피 정말 맛있어요. 기다릴게요. 민준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미안, 오늘은 카페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야 해. 알았어. 그럼 주말에 보자. 너 정말 많이 밝아졌다. 보기 좋아.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이겨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저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죠. 제 존재 가치를 남편에게서 찾으려 했고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삶을 제가 만들어갈 수 있고 제 행복을 제가 책임질 수 있죠. 준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저 거울처럼 서로를 비췄던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그가 제 안에서 본 건 그 자신이었고 제가 그 안에서 본 것도 결국 제 모습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테라스에 나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요즘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춘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는 용기가 없다면 그 진실을 볼 수 없다. 나는 이제 거울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그게 나를 자유롭게 했다.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어둠 뒤엔 언제나 새로운 아침이 오니까요. 저는 카페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걷는 길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한강 위로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별처럼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젠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죠.